네, 클로브찡벨 중계석 시간입니다. 이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아마존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강세에 힘입어서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하면서 고점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흐름이 좀 주목해 볼만 하겠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1%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8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4거래일 동안 테슬라는 30%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부양책 협상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미중 관계와 관련한 엇갈린 소식들이 혼재된 투자 심리로 이어졌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이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여기에 또 제재 대상 화웨이의 자회사를 38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무역 합의 관련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는 중국이 최근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있고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 평가 회의는 연기가 됐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해서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바이트댄스가 이 미국 내 사업체와 관련한 자산을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를 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 과연 양국 관계가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역시 엇갈렸는데요. 뉴욕 연은이 발표한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17.2에서 3.7로 떨어져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대폭 밑돌았지만 반면에 이 8월 주택시장 지수는 78을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 반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양책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죠. 협상에 진전이 없이 이 상원에서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대선 우편 투표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백악관이 충돌하는 등 갈등은 더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홀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0.3% 넘게 빠지면서 27,84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이날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술주에 힘입어서 1%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1,129포인트 터치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0.3% 가까이 올랐고 3,381선에 장을 마치면서 2월 고점에 바짝 다가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혼재된 모습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날 증시에서 가장 큰 좀 관건은 S&P 500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으냐로 좀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돌파는 좀 실패를 했고요. 이날 증시에서도 일부 기술주로의 쏠림 현상이 좀 극심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가 2개 정도는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은 특히 지금 재정부양 패키지와 관련한 좀 잡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회복이 지금처럼 이어질 수 있으냐에 대한 이 의구심이 잔존을 했고 그러면서 증시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일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는 성장주라든지 아니면은 액면 분할 이슈가 있는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곧 실적을 또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실적 기대감의 스트리트 하이, 즉 월가 최고 목표 주가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등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의 전고점이 종가 기준으로 3,386선이죠. 근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3,385선을 두고 굉장히 좀 공방전이 벌어졌고 횡보 흐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을 또 본다라고 한다면은 신고점에 대한 부담도 오늘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외신 소식들 주목하고 있었는지 외신을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최진석 팀장님의 픽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전례 없는 화상 행사의 방식으로 민주당에서의 이 전당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대선 리스크를 지목한 의견이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트럼프가 리스크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좀 주목을 끌었는데요. 2017년에 창립이 된 영국의 자문사 크립스톤 스트래티직 매크로라는 기관의 마이클 헬스 창립자가 이 같은 분석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의 굴욕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좀 방어적인 증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몇 달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내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지율 상승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란이라든지 아니면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와의 적대 관계를 또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유가 상승을 점쳤고요. 그러면서 방위 산업체를 좀 유망 섹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대선 전 초반에는 바이든이 승리하게 되면 이것이 곧 증시의 리스크다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좀 전세가 역정된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증시에서 어떻게 전망을 내리고 있을까요? 네, 그와 관련해서도 초반에는 트럼프 재선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많았다가 최근에는 좀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재선을 점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시장의 악재로 좀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이 설명을 해드린 이 영국의 자문사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건들락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트럼프의 재선 성공이 시장의 변동성을 고조시킬 걸로 봤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대선까지의 돌발 행동 가능성 외에도 그리고 적대적인 외교 관계를 트럼프가 유지할 것이다라는 점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이유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은 불과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지지율 추이는 어떤지도 살펴봐야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한 그 평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한 7.7%포인트 여전히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좀 줄어든 것으로 나온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CNN이 8월 12일에서 15일까지 유권자 98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과 해리스 진영이 50%, 그리고 트럼프와 이 펜스 진영이 46%로 나오면서 이 불가 격차가 4%포인트 차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같은 조합을 지난 6월에 조사를 했을 때는 바이든 캠페인이 플러스 14%포인트 정도로 이 트럼프 캠페인은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반 만에 무려 격차가 10%포인트나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유권자 아니면은 남성들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즉 트럼프가 일단은 골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최근의 결과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소식인데요. 미국 상무부에서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도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구매 금지를 확대시키면서 화웨이 측, 즉 중국 측을 더욱더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로 보이는데요.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와 화웨이의 21개국에 위치한 이 38개 자회사들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니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런 새로운 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의 자회사 계열사는 총 152곳으로 늘었는데요. 이 제재 방안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화웨이와 자회사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서 거래를 시도해 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수출 규제를 피해서 제3의 제조업체를 통해서 이 반도체를 사들이는 것을 정말 공식적으로 막아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조치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더욱더 악화할 것이란 그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양국의 갈등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 분명해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을까요? 네, 결국은 여전히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의 고점 돌파 가능성을 좀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15일로 예정이 됐었던 미중 고위급의 무역회담이 연기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베이다이허 회의 일정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회의를 좀 연기해놓고 양측에서 오히려 좀 물밑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해석도 물론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중국이 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회담 연기 소식 역시도 시장에서는 그다지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제재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차 피해 상황도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화웨이 측의 피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스트래티직 애널리틱스라는 기관에서 미국의 규제 때문에 화웨이가 이 스마트폰 탑재용 고사양 칩을 거의 수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즉 심각한 수급 차질을 일단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라고 한다면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화웨이와 드디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퀄컴 같은 경우에 최근에 화웨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사의 통신칩을 판매하기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그런 루머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즉 화웨이에 대한 규제 철폐를 좀 바라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여기에 또 화웨이가 이처럼 이 칩에 대한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것의 해법 중에 하나로도 퀄컴으로부터 이 통신칩을 수급한다라는 그 방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퀄컴이 어떤 이 잠재적인 피해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날 퀄컴의 주가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종목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대표 금 회의론자인 워렌 버핏 덕에 이날 금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렉스페이스가 아마존의 지분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자 급등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최진서 팀장님이 금 관련주를 선택해 주셨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특징적인 좀 섹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금 회의론자 워런 버핏 덕분에 오히려 오늘 금 관련주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가 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자료에 따르면요. 버핏 같은 경우에 올해 2분기에 세계 2위 금광업체인 베리골드, 티커도 GOLD 골드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주식 2,100만 주, 그러니까 5.63억 달러 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 투자가 좀 관심을 모으는 이유가요.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생산을 하지 않는 이 금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좀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주창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웰스파고라든지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의 은행주는 또 지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버핏까지도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금 투자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베리골드의 주가가 10% 이상 올랐고요. 금광업체는 물론이고 금 선물 가격까지도 동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 과거에 금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 금을 샀다는 금을 선호한다는 그런 입장 변화가 큰 변화 흐름, 얼마나 큰 변화인지 체감이 좀 되겠죠. 버핏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0년 이상을 금에 대한 회의론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번 변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998년에 하버드대 연설에서 버핏 회장이 금은 땅에서 캐낸 아무 가치 없는 자산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금에 대한 회의론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는 금 1온스는 영원히 금 1온스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다만 버핏 회장이 은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서 1998년도 사이에 좀 샀다가 2006년도쯤에 팔았던, 투자했던 경험이 또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버핏 회장이 꽤 고수익을 은 투자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은값이 더욱더 좀 수직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버핏도 좀 너무 빨리 팔았다라고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좀 입맛을 잃은 듯 했는데 이번에 다시 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금광업체에 투자를 하고 반대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좀 비관론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를 굉장히 좀 사랑하죠. 근데 이 같은 은행주 사랑이 결국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좀 낙관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항공주를 그 전에 좀 전량 매도한 데 이어서 금광업체에도 좀 투자를 하면서 버핏이 미국 경제에 이제 반대로 배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 버핏 회장이 과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약세 배팅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또 대량으로 매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또 더해서 시트카 퍼시픽 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도 금융주는 코로나19 시대에서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고 또 베리골드라는 기업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크셔가 또 아마존이다라든지 애플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의 지분을 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같은 변화가 큰 틀의 변화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좀 이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이런 투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사의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렉스페이스가 조금 주목해 볼 만했습니다. 10% 넘게 올랐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1.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아마존이 렉스페이스의 소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렉스페이스는 각 회사들의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로 옮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이 투자는 양사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사실 아마존과 손을 잡은 적이 있는데요. 기업 고객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로 조금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당시에도 양사의 협력이 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장 확대로 이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렉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였는데 4가지 영역이죠. 클라우드 최적화와 보안, 클라우드 네트워크 네이티브 지원, 그리고 데이터 현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이후에 도입을 하고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로 브랜드를 변경하면서 이 회사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는데 아마존 외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VM웨어에도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 소식에 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만일에 이 협상이 성사가 된다면 렉스페이스에서는 분명한 호재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렉스페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IPO를 했거든요. 근데 첫 거래일에서도 약 한 22%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을 때와 비슷한 초기 흐름을 좀 보여줬던 그런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직접 사업자로 AWS의 이 대항마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2016년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장이 폐지가 된 바가 있고요. 이후에는 AWS라든지 아니면은 MS의 애저와 맞서는 대신에 이들과 이제 손을 잡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고 이번에 재차 좀 상장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과의 협력 강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외형 성장에 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상장 초기에 주가 변동성을 줄여주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이 렉스페이스에 투자한다라고 알려지면서 사실 아마존이 점점 더 뭔가 시장을 키워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시장에서는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렉스페이스에 대한 지분 투자 가능성 보도와 관련을 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좀 뚜렷한 투자 의견을 내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즉, 이 렉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큰 이슈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이슈로는 이 시장이 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최근에도 이 아마존에 대해서 나왔던 투자 의견은 대체로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700달러를 유지한 리덤 증권 같은 경우에 이 아마존의 주가가 결국은 4,500에서 5,000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튼튼한 프라임 서비스 회원 기반을 해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더욱더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이 구독 서비스의 막대한 가치가 결국은 시가총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이 기관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저희 외신 소식에 이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지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